저는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중국 금융지주의 전략 임원으로서 저는 늘 국가를 숫자로 평가했죠. 규모, 통제, 권력,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질서는 무너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한국은 셋 다 부족했어요. 베이징 본사에서 인천공항과 도시 시스템을 현장 검증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고위 임원들 앞에서 프로젝트 책임자가 말했죠. 장외이천 임원, 이번 현장 검증은 국가급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한국, 작은 나라, 빠른 성장, 그러나 깊이는 없는 시스템. 형식적인 비교 조사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보고서는 이미 머릿속에 완성돼 있었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요. 대한민국은 빠르지만 얕다. 규모가 작으니 통제가 쉬울 뿐이고 인구가 적으니 관리가 편할 뿐이다. 우리처럼 14억을 다스리는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확신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노트에 딱 한 줄을 메모했죠. 한국 마이너스 소규모 성공 사례, 대규모 적용 불가.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블릿으로 한국 관련 자료를 훑어봤어요. 인천공항 연간 이용객 수, 서울 지하철 승객 수, 도시 인프라 시스템. 숫자는 인상적이었지만 저는 냉소했습니다. 숫자는 누구나 만들 수 있죠.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통제 없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어요. 옆자리 동행 임원이 물었습니다. 장 임원, 이번 조사 결과 예상은 어떻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죠. 예상 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사이엔 이미 결론이 공유돼 있었어요. 한국은 참고 사례일 뿐 우리가 배울 건 없다는 겁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접근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이 보였는데 크지는 않지만 정돈돼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겉모습은 그럴듯하군. 착륙 후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대규모 입국 시간대였습니다. 저는 예상했어요. 외국인 승객들이 뒤섞이고 언어가 안 통하니 고성이 터지고 줄이 흐트러지고 충돌이 일어날 거라고요. 이 정도면 질서 붕괴는 필연이다. 노트를 꺼내 관찰 항목을 적었습니다. 직원 배치 수, 통제 인력 밀도, 승객 대응 시간, 갈등 발생 빈도. 첫 페이지 제목도 이미 정했죠. 혼잡 상황에서의 관리 실패 사례. 그런데 비행기 문이 열리고 입국장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소음이 없었습니다. 고성도 충돌도 없었어요. 수만 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아무도 밀지 않았으며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랐죠. 저는 관리 인력을 찾았습니다. 통제 요원은 어디 있습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안내 표지판만 있었고 직원 몇 명이 서 있었지만 그들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줄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각자 위치를 지켰으며 속도는 빠른데 혼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지만 손이 멈췄어요. 뭘 쓸까요? 관리 실패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실패가 아니었거든요. 통제 부재라고도 쓸 수 없었습니다. 질서는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다시 관찰했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사람들, 짐을 찾는 사람들, 출구로 나가는 사람들, 모두 조용하고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는가? 왜 줄이 흐트러지지 않는가? 누가 지시했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논리로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항을 떠올렸죠.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 거기엔 직원이 많고 통제 인력이 촘촘하며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되죠. 그런데 여기는 직원은 적고 방송은 최소한이며 통제는 보이지 않는데 질서는 완벽했습니다. 저는 첫 균열을 느꼈습니다. 제 확신에 금이 갔어요.
이건 계산이 안 맞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다녔는데 부모들이 제지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노트에 한 줄을 썼죠. 첫 관찰 마이너스 설명 불가. 동행 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장 임원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어요. 예상과 다릅니다. 그가 웃으며 물었죠. 뭐가 다릅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뭐가 다른지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저 뭔가 어긋났다는 느낌, 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느낌만 있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통제가 없는데 왜 질서가 있습니까? 관리가 없는데 왜 안전합니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많았지만 끼어들기도 경적 소리도 없었습니다. 모두 자기 차선을 지켰죠. 호텔 방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은 많은데 소음은 없었어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이 시간이면 문제가 보일 겁니다. 밤은 도시의 민낯을 드러내니까요. 노트에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1일차 마이너스 첫 균열 발생. 논리가 작동하지 않음. 추가 관찰 필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왜 아무도 소리치지 않습니까? 통제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날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확신은 흔들렸고 논리는 균열났습니다. 저는 아직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나라는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저는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은 도시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이니까요. 낮엔 숨길 수 있던 문제들이 밤이 되면 나타나고 통제가 약해지면서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 시간이면 한국의 한계가 보일 거라 확신했죠. 거리로 나서면서 예상했습니다. 경찰이 많고 치안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거리에 나서자마자 예상은 무너졌어요. 경찰도 순찰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리는 낮보다 더 조용했어요. 한 여성이 조깅복을 입고 혼자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여성이 혼자서요. 베이징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조금 더 걸어가니 가족이 유모차를 끌며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고 부모들은 주위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어요. 동행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1시입니다. 이게 매일 이렇습니까? 네, 늘 그렇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통제가 없는데 왜 안전합니까? 논리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들어가니 직원 한 명과 노인 한 분만 있었어요. 경비도 보안 요원도 없었지만 노인은 혼자 계산을 하고 직원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지만 쓰지 못했어요. 질서는 완벽했으니까요. 관찰만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혼자 걷는 여성들, 모두 편안해 보였어요. 중국 도시들은 밤이 되면 경찰과 CCTV가 촘촘하게 깔립니다. 통제로 만드는 안전이죠. 그런데 여기는 통제가 보이지 않는데 안전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지만 쓰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남았어요. 통제가 없는데 왜 안전한가? 창가에 서서 밤 서울을 내려다봤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조깅하는 여성, 밤에 산책하는 가족, 모든 장면이 제 논리를 무너뜨렸어요. 첫날은 공항에서 균열이 생겼고 둘째 날은 밤거리에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통제가 있어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신념, 밤은 위험하다는 상식, 모두 이 도시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인파를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하루 수십만 명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출국장은 붐볐습니다. 저는 기대했죠. 이제 문제가 보일 것이다. 직원들이 지치고 친절은 형식적으로 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지친 기색이 없었어요.
승객들에게 웃으며 안내했고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한 비행기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을 때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상 직원들이 일제히 정렬했어요. 한 명, 두 명,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나와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별 인사 정도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50m, 100m 멀어졌는데도 여전히 손을 흔들었어요. 30초가 지났고 1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성과 평가 대상일 것이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하려 했어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관리자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동행 임원이 말했습니다. 우연일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단체 손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30분 후 또 다른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서 정렬했고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내부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이건 친절이 아니다. 훈련된 태도일 뿐이다. 그런데 직원들의 표정은 강요받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이건 시스템화된 시민의식이다.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하는 문화. 저는 그걸 중국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규칙으로 통제하고 감시로 유지합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공항 직원 배웅 마이너스 매뉴얼 초과 행동. 자발적으로 보임. 반복 관찰됨. 쓰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동행 임원들은 침묵했습니다. 첫날의 냉소는 사라졌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 나라에선 이것이 가능하지? 통제가 없는데. 질서가 있고 강요가 없는데 친절이 있으며 감시가 없는데 책임감이 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다. 국가 운영 방식의 차이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베이징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중간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화면 너머로 상급 임원들이 보였어요. 모두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제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죠. 장 임원, 한국은 어떻습니까? 첫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말할까요? 공항에서의 질서, 밤거리의 안전, 직원들의 태도, 반복되는 시민의식, 이 모든 걸 솔직하게 보고할까요? 머릿속으로 지난 사흘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정적, 밤에 조깅하는 여성,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는 직원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정돈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나 과대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대평가 가능성?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방어 본능이 작동했던 겁니다. 제가 본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면 우리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우리의 방식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작은 나라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규모가 작으면 관리가 쉬우니까요. 우리처럼 14억 인구를 다스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며 시스템이 다릅니다. 한국과 우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죠.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어요. 동행 임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 보고하셨습니다, 장 임원. 균형 잡힌 평가였어요. 다른 한 명이 덧붙였죠. 한국이 아무리 정돈돼 있어도 우리의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5천만과 14억은 다르니까요. 또 다른 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칠애에 속으면 안 되죠. 우리는 실질을 봐야 합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다릅니다. 한국의 방식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가 옳다고, 우리의 방식이 맞다고, 한국은 특수한 예외일 뿐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집단적 자존심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최대 경제 규모, 우리가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었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관찰을 계속해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 30분, 출퇴근 시간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시간이죠. 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다. 혼잡하면 사람들의 본성이 드러난다. 급하면 예의를 잊고 피곤하면 친절을 버린다. 지하철에 탔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했어요. 출퇴근 인파로 차량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서로를 배려했어요. 노약자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서 있었는데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감시합니까? 누가 지시합니까? 직원이 보입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역에서 노인 한 분이 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오르셨죠. 그러자 한 젊은이가 즉시 일어났어요. 말도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노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젊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요가 없었어요. 갈등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속으로 합리화했습니다. 이건 우연이다. 저 사람은 특별히 교육받은 사람일 것이다. 모두가 저런 건 아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인이 타시자 이번엔 젊은 여성이 일어났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더니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또 다른 젊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매번 자연스럽게 아무 말 없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뭔가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뭘 쓸까요? 예외 사례라고 쓸 수 없었습니다. 3번, 4번, 5번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교육의 결과라고 쓸 수도 없었어요. 교육만으로는 이렇게 자연스러울 수 없으니까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밴 습관이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렸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었죠. 차를 봤어요. 한 대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없었어요. 양쪽 도로 모두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10명 넘게 서 있었는데 아무도 건너지 않았어요. 저는 중국을 떠올렸습니다. 베이징에서라면 어떨까요? 상하이에서라면? 차가 없으면 사람들은 건넙니다. 당연하죠. 신호는 차를 위한 거니까 차가 없으면 기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차가 완전히 없어도 사람들은 기다렸어요. 어린아이와 함께 온 부모도 기다렸고 급해 보이는 직장인도 기다렸으며 노인도 기다렸습니다. CCTV가 있어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메라는 보이지 않았어요. 단속댐은?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왜 기다리는 겁니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그제야 사람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 건넜어요.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죠. 왜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오지? 왜 예외가 없지? 공항에서도, 거리에서도, 지하철에서도, 횡단보도에서도, 편의점에서도 계속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통제 없는 질서, 강요 없는 준수, 감시 없는 책임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어요. 아침에 화상회의에서 제가 한 말을 다시 봤습니다. 과대평가 가능성. 그 말이 점점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과대평가? 정말 그럴까요? 제가 본 건 실제였는데요. 사흘 동안 계속 반복됐는데요.
예외가 없었는데요. 어느 것 하나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는데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또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녔고 차들이 움직였으며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소란도 혼란도 갈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천천히 썼습니다. 4일차 마이너스 반복 관찰됨. 예외로 치부 불가능. 논리적 설명이 점점 얇아짐. 그리고 한 줄을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규모가 다르다는 말로 충분한가? 정말로? 5장. 다섯째 날, 저는 새벽 1시에 호텔을 나섰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택했어요. 가장 통제가 약한 시간이니까요. 새벽이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작은 가게였어요. 직원 1명, 손님은 노인 1분뿐이었습니다. 경비도 보안 요원도 없었어요. 노인은 천천히 물건을 고르고 직원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노인이 계산대로 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안녕하세요. 노인도 웃으며 수고 많네요. 이 밤에. 새벽 1시인데도 서로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새벽 편의점에 혼자 있는 직원이라면 긴장하고 손님을 경계할 겁니다. 편의점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어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지도를 보며 길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이가 다가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물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 길을 찾아주고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줬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새벽 1시,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먼저 다가갔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누가 보지도 않는데요.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주문을 했는데 음식이 잘못 나왔습니다. 저는 직원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중국에서라면 손님이 항의하고 직원이 변명하며 목소리가 커질 겁니다. 그런데 직원이 먼저 알아챘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즉각 사과하고 새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빠르고 정중하게요. 옆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문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손님은 조용히 기다렸어요. 직원이 사과하자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답했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마이너스 새벽 1시, 안전요원 없음, 갈등 없음. 지하철 마이너스 자발적 친절. 식당 마이너스 즉각 사과, 고성 없음.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패턴이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편의점의 짧은 대화, 지하철에서의 친절, 식당에서의 조용한 해결. 하나하나는 사소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것들이 제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큰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항 시스템, 지하철 운영, 이런 건 투자와 기술로 설명 가능해요. 그런데 일상은 다릅니다. 새벽 편의점에서의 존중, 낯선 사람을 돕는 친절, 실수에 대한 즉각적인 사과, 이건 시스템으로 강요할 수 없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큰 것을 만듭니다. 거대한 건물, 빠른 기차, 넓은 도로. 그런데 작은 것은? 일상의 태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은? 우리는 그걸 놓쳤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나흘간의 기록을 봤어요. 공항, 거리, 지하철, 횡단보도, 편의점, 식당.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의 큰 그림이 보였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 나라의 일상이었습니다. 노트 마지막에 썼습니다. 5일차 마이너스 작은 것들이 큰 설명을 무너뜨렸다. 일상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6장. 여섯째 날, 저는 더 이상 관찰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호텔방에 앉아 지난 닷새간의 노트를 펼쳤어요. 공항, 거리, 지하철, 횡단보도, 편의점, 식당. 모든 페이지가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동행 임원들이 회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최종 보고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다른 임원이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확장성이 없죠. 인구 5천만과 14억은 다릅니다. 장 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 저는 노트를 받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엇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규모의 문제인지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더 근본적인 차이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공항 직원들이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매일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요. 새벽 1시에 편의점 직원과 노인이 서로 존중하며 대화합니다. 경비도 카메라도 없는데요. 지하철에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합니다. 횡단보도에서 차가 없어도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식당에서 실수가 나면 직원이 먼저 사과하고 손님은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이 모든 게 반복됩니다. 예외 없이요. 한 임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다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베이징 인구는 2천만입니다. 상하이도 2,500만이죠.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 이런 일상이 가능합니까? 침묵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건 규모가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에요.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그게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는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틀렸다기보다는 다릅니다. 우리는 통제로 질서를 만듭니다. 그들은 신뢰로 질서를 만들어요. 그럼 어느 쪽이 더 낫습니까?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움직이며 모든 게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낫다는 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들의 방식은 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제할 수 없다고요? 네. 이건 시스템을 사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쌓인 사회적 신뢰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본사에 이걸 어떻게 보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노트를 펼쳤습니다. 6일차 마이너스 더 이상 합리화할 수 없다. 규모도 돈도 기술도 아니다. 신뢰의 차이다. 그리고 이건 복제 불가능하다. 펜을 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어요. 우리는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신뢰받는 나라는 만들지 못했다. 7장. 일곱째 날 출국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짐을 싸고 노트를 확인했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잠깐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세워주세요. 차에서 내려 출국장을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한 비행기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상 직원들이 나와 정렬했어요.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처음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 명 한 명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멀어졌습니다. 50m, 100m, 200m.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났고 1분 30초가 지났어요. 비행기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일주일간 쌓아온 모든 방어가 무너졌어요. 규모가 다르다는 변명, 작은 나라니까 가능하다는 합리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구나. 크기가 아니었어요. 돈도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마음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우리는 이걸 만들지 못했습니다. 택시로 돌아와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신호를 지키는 운전자들, 질서정연하게 서 있는 승객들. 모든 게 평범했어요. 그런데 그 평범함이 특별했습니다. 그 일상이 기적이었어요. 중국에선 이게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시로 질서를 만들고 처벌로 통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믿으니까요.
서로를 신뢰하니까요.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고 벤치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7일차 마이너스 출국일. 마지막으로 공항 직원들의 배웅을 받다. 일주일 전과 똑같았다. 그런데 나는 달라졌다. 한 줄을 띄웠습니다. 우리는 통제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 그들은 신뢰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확실한 건 나는 이 일주일 동안 부러웠다는 것이다. 부러웠다. 그 단어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중국 최고의 금융 전문가가 14억 인구의 대국 출신이 5천만 인구의 작은 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지상 직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우리 비행기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바짝 붙어 그들을 봤어요.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멀어졌지만 그들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없다. 하지만 인정은 할 수 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8장.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이었어요. 익숙한 곳인데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본사 회의실에 섰습니다. 20명 넘는 고위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장 임원, 한국 시찰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 5천만, 면적도 우리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웠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비행기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감시 없이요. 새벽 편의점에 경비가 없지만 범죄율은 낮습니다. 자발적으로 자리를 양보하고 차가 없어도 신호를 기다립니다. 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베이징만 해도 2천만입니다. 규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통제로, 그들은 신뢰로 질서를 만듭니다. 우리 방식이 틀렸다는 겁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수십 년 쌓인 사회적 자본이니까요. 배울 게 없다는 겁니까? 배울 수는 없지만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강한 나라와 신뢰받는 나라는 다르다는 것을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강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서로를 신뢰하는 나라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임원들이 나갔어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이 보였어요. 거대한 도시. 그런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 우리는 이걸 만들지 못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를 마지막으로 펼쳤습니다. 한국 출장 최종 결론,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신뢰를, 우리는 통제를 선택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경계하지 않았다. 밤에도 새벽에도.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안다. 신뢰받는 나라에서 사는 건 이런 기분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그런 나라가 아니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베이징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CCTV가 곳곳에 있었고 경찰이 순찰했습니다. 통제된 질서였어요.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맑은 하늘, 자발적인 질서. 저는 그게 부러웠습니다.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고 잠갔어요. 본사 보고서에는 한국의 시스템은 효율적이나 규모 확장성이 제한적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압니다. 그리고 그 진실과 함께 살아갈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어요. 베이징의 밤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었고 차들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다른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신뢰로도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통제가 유일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나라니까요. 그렇게 저는 걸었습니다. 베이징의 밤속으로.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가슴에 품은 채로.